자, 오늘도 이제 강의를 들어와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것은 이제 알리르무와 이제 간병인 일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알리르무에는 크가지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이건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리르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리르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입 전, 아니요. 어떤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크게 봤을 때는 가입 전 알릴 의무가 있고 가입 후 알릴 의무가 있어요. 가입 전 알릴 의무는 고지사항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가입 후 알릴 의무는 통지사항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입 전 알릴 의무가 가입 전 알릴 의무를 만약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입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가입 후 알릴 의무 통지사항 이거를 가입 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가입 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1번, 2번 한번 알려봐 주세요. 1번, 2번. 가입 후 알리로 그러니까 그 가입 전에는 가입 전 알리rum을 제대로 알렸지만 뭐 직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에 이제 가입 후에도 알려야 되죠. 자, 보험회사는 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은 아닙니다. 2번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없는데 이 통지 의무는 그러니까 고지 의무는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해지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지 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통지 의무는 알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통지 의무는 근데 왜 알려야 되죠? 어떤 불이익이 있죠? 그런 불이익이 아예 없을까요? 통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해지도 할 수 없고 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대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단, 그렇죠. 보상을, 아, 이거 해지라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좀 수정할게요. 이게 요거는 그러니까 직업이 바뀐 거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할게요. 이랬을 때는 보험회사는 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상을 비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입 전 직업이 1급이에요. 1급이었을 때 1,000만 원 보상된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가입 후 직업이 3급으로 바뀌었고, 3급일 때는 똑같이 1,000만 원 되지만, 이때 보험료가 5천 원이라, 만 원이라고 할게요. 만 원이고, 요때는 보험료가 5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냐면, 이때 3급이었을 때는 보험료 만 원 내야 되고, 1급이었을 때는 보험료 5천 원만 내면 되면 보험료가 얼마가 오른 거죠?
예, 보험료가 두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급으로 인해서 어 3급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보험금을 1번 지급하지 않는다. 2번 1,000만 원 지급한다. 3번 500만 원 지급한다. 1번, 2번, 3번이 뭘까요? 자, 추징 소급도 있어요. 추징 소급이 뭐냐면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소급해서 추징한다는 얘기는. 네, 그런데 요거는 그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보장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개념이 약간 달라서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 1, 2, 3번. 자, 가입 전 직업이 1급이었는데 가입 후 직업이 3급이다. 이거는 그 가입 후 알리는 통지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1번 지급하지 않는다. 2번 1,000만 원 지급한다. 3번 500만 원. 뭘까요? 1, 2, 3번. 1, 2, 3번 중에 뭘까요? 1, 2, 3번. 1, 2, 3번. 자, 정답이 좀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5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하냐면은 보상을 비례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비례 보상이에요. 요게 비례 보상입니다. 자, 그러면 가입 전 직업이 1급이에요. 그리고 가입 후 직업이 3급입니다. 그런데 3급이면서 항상 3급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3급이랑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통지 의무 위반. 1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는데 통지 의무 위반을 한 피보험자가 승용차로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때 보험금은 얼마가 지급될까요? 자, 1번 지급하지 않는다. 2번 전액. 3번 비례보상. 자, 여기 1번, 2번, 3번 해주세요. 자, 통지 의무 위반을 했어요. 통지 의무 위반을 했는데 승용차로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액이 될까요? 비례 보상이 될까요? 자, 이때는 정답 2번 전액이 보상됩니다. 왜 전액이 보상될까요? 이때 전액이 보상되는 이유는 이 고객이 통지 의무 위반을 했지만 승용차로 퇴근을 하는 거는 3급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1급 사고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입했었을 때 1급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전액을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위에는 뭐냐면 이거는 가입 후 직업 3급이었을 때 이 3급 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의 경우는 이 3급이지만 3급 일을 하지 않고 1급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1급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이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비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야기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자, 그러면 금액을 이제 조금 이제 바꿔볼게요. 이제 금액을 조금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가입전 직업이 1급이었는데 보험금은 1,000만 원이고 보험료는 6,000원이었다. 그런데 가입 후 직업이 3급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얼마가 비례 보상될까요? 이거 주관식입니다. 얼마일까요?
아까는 조금 더 계산하기 쉬웠습니다. 아까는 보험료 5천 원, 만 원이어서 그냥 딱 절반, 500만 원 딱 보상해준다. 라고 하면 계산하기 쉬웠죠? 자, 얼마일까요? 이때는, 자, 보험료가 몇 퍼센트 더 낸 거예요? 자, 보험료를,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눴을 때, 보험료 6천 원, 만 원. 이랬을 때는 뒤에 딱 만 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보상되는 거예요. 10분의 6이니까 600만 원이 보상되고 요때 1급이었을 때 보험료가 7천 원이었는데 이제 3급이었을 때 보험료가 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얼마 내면 이때는 얼마가 보상될까요? 이때는 얼마가 보상이 될까요? 700만 원 보상되죠? 자, 그러면은 이때 보험료가 800, 8,28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얼마 보상이 될까요? 이때 얼마 보상이 될까요? 네, 828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거를 나중에 계산을 하실 때 딱 천 단위, 만 단위로 맞추시면은 요 앞에 있는 걸 계산하기가 쉬워요. 네, 요거 엑셀로 계산하시면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걸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대충 개념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실제 보상 나갔을 때 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비례 보상 나가는 게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던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가입 전 알림 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험회사는 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똑같은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고지 의무 위반이에요. 3급인데 1급으로 고지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 고지 의무 자체를 위반한 거죠. 그러면 피보험자가 승용차로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 1번 보상을 하지 않는다. 2번 전액. 3번 비례보상. 자, 비례보상은 뭔지 설명드렸죠? 야, 비례보상 아까 여기 밑에 요거 비례보상 이제 요게 비례보상이고요. 이제 비례보상 개념은 아실 것 같으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승용차로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상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액 보상할까요? 비례 보상할까요? 자, 여러분들 틀렸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정답은 2번. 전액입니다. 자, 이 사람이 고지의무 위반을 했어요. 고지의무 3급인데. 자, 그런데 승용차로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이건 몇 급 사고예요? 승용차로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1급 사고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지한 거와 사고가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은가요? 동일하죠? 이때는 전액 보상이 되는 겁니다.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을
한 오지훈 위반을 한 것과 사고와 관련이 없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자, 요거 이해되세요? 고지의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것과 사고와 관련이 없다면 보상 가능하다. 자, 그런데 1번 강제 해지가 가능하다. 자, 2번 강제 해지가 불가능하다. 3번 강제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자, 강제 해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3번 나오고 1번하고 1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자,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것과 상관이 없어서 보상은 가능하대요. 근데 보상을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경우에 강제해지가 불가능한지 봐야죠. 보험사 마음은 아니에요.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했는데도 강제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그렇죠. 가입 후 3년 이후. 3년입니다, 3년. 2년은 이제 질병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거 지금 같은 경우는 질병하고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가입 후 3년 이유도 있지만 뭐 2년은 이제 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3년 혹은 1개월입니다. 2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실제 사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에 대해서는 굳이 강의를 하지 않아요. 99%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모르는데 1%를 알아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크게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첫 번째, 가입 후 3년 이후에는 강제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1개월 이후에 해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제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죠? 크게 봤을 때 요 두 가지 경우에요. 뭐 이제 예외 다른 경우는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개월 이주에 강제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뭐죠? 1개월 뒤에 강제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보험사가 알았을 때. 그러니까 알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실제로 이제 제가 처리를 한 건 아닌데 제가 도와드렸던 사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날짜는 예시입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2021년 1월 1일 이때 사고 발생. 그래서 이때 이날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았어요. 그리고 2022년 3월 1일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를 했어요. 실제로 강제 해지했습니다. 이 날짜는 임의의 날짜예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날짜는 대략적으로 썼는데 이거 살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1번 살릴 수 있다. 2번 살릴 수 없다. 자, 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험사가 알았을 때는 한 달이 지나면 강제 해지할 수 없다라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약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두 달이 지나서 강제 해지를 한 거는 요거는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보험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죠. 근데 보험회사가 잘못했는데 요거는 요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제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2023년 1월에 2022년 3월에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를 했으니까 이거 살려야지 라고 해서 제가 살렸을까요?
제가 살렸을까요, 안 살렸을까요? 요거 제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제 직접적인 고객은 아닌데 제가 도와드렸던 사례예요. 아, 강제 해지를 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유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이때 살리지 않았던 이유. 아니요, 추징금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추징금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자, 그런데 이게 근데 2023년 어 6월 1일 사고 발생했어요. 그럼 이때는 살리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계속 안 했었으면 그냥 놔뒀을 거예요. 그냥 놔뒀을 건데 사고가 발생하니까 살리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사고가 발생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계속해서 살렸을 거예요. 계속해서 살리고 있을 거예요. 약관 한번 볼까요? 약관 이거 뭐 간병인 때문에 뭐 그 포원 약관이긴 한데 여기 고지의무 위반도 여기에 그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약관을 그때그때 궁금하면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그리고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있죠.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 2년의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약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회사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이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자, 뭐냐면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일회 보험료를 받은 때, 근데 요거는 이거는 넘어갈 때요. 또는 1개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3번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또 1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2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것보다는, 이것이 뭐,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험 일을 하면서 많은 고객님들 도와드리고, 제가 또, 강사를 하면서 설계사님들한테 질문도 받고, 제 유료 수강생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빼고 일어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요 두 가지예요. 근데 뭐 요거까지 하면 보험금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 1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가 알았을 때 근데 요거는 계약 체결 당시 알았으면은 그냥 보험회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승인을 거의 안 해주죠.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대충 얘기를 했던 사례가 어떤 사례였냐면,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1월 1일에 고지의무 사고 발생, 이때 고지의무 위반 사실 보험회사가 알았음.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보험금을 그렇게 크게 받을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어요. 받으나 안 받으나 고만고만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일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 그리고 2023년 6월 1일 보험회사가 이때 있는 보험금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사고 발생.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게 그거죠.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보험료는 납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궁금하신 거죠, 김영수 사장님? 1번 납부했다. 2번 납부하지 않았다. 이거 맞춰보세요. 퀴즈 낼게요. 자, 1번,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납부했습니다. 1번 납부했어요. 그렇죠. 부활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활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그냥 보험료만 내고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그 보험회사가 아까 강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죠. 이제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렸을 때 보험료는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 해봐야 지금 15달이잖아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만 원씩만 잡아도 45만 원을 내고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면, 그러니까 요거 금액적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45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3천만 원을 포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요거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하면 안 되죠. 그냥 내고 받아야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설계사님들은, 자, 요때 어떻게 해요? 보험이 강제해지 됐으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넘어가겠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고객이 제가 한 5번째, 6번째 설계사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네다섯 명은 이거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지 찾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이제 아셔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조금 케이스가 좀 이건가 저건가 좀 헷갈리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통지 의무 관련해서 보상을 못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경우 케이스가 있죠? 제가 아까 직업을 그러니까 직업이 바뀐 것을 알리지 않았을 때, 이때는 무조건 보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무조건 보상이 된다. 단, 비례 보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액 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 주관식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알리지 않았을 때 전액 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륜차 운전이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 여부를 알리지 않았을 때, 알리지 않았을 때 이륜차로 사고가 났을 경우. 이때는 면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면책 가능해요. 이륜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륜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지 의무가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통지 의무가 없는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 뭐가 있죠?
통지 의무 없는 경우, 그렇죠. 생명사. 뭐 화재보험은 통지 의무, 그렇죠. 고지 의무 자체가 없는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고지 의무 자체가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고지 의무 자체가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통지 의무도 없죠. 그렇죠. 뭐 화재보험, 예, 화재보험, 불보험, 화재보험 중 고지 의무가 없는 경우, 요게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이거 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명보험사 일부 상품이라고 할게요. 자, 일부라는 단어가 뭘까요? 일부라는 게 뭐예요? 일부라는 게 뭐죠?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일부라는 단어의 뜻, 이거 제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일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일부란 단어,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청구했어요.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피고는 원고에게 9억 9천만 원을 배상,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이거는 1번 일부 승소일까요? 아니면은 2번 전부 승소일까요? 일부 승소일까요? 전부 승소일까요? 자, 일부 승소입니다. 99%를 받아도 100%를 받지 못하면 일부라고 해요. 이거 법적인 용어로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부라는 단어가 정의가 되셨죠? 생명보험사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일부 상품이라고 할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됐다 1번, 이해 안 됐다 2번. 이해 안 되면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부라는 용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일부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면 전부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된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시려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거의 될 것 같은데라고 거의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생명보험사 일부 상품만 같은 경우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생명보험사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생명보험사 일부 상품은 없어요. 생명보험사 상품 중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 자, 그리고 자, 제가 약간 옆으로 세도 될까요? 약간 옆으로 세도 될까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실손이 크게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크게 다른 두 가지 경우. 아직도 3세대를 파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사가 1번 있다, 2번 없다. 그럼 어떤 회사, 1번, 2번, 없다, 있다.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일부 공제회사는 아직도 3세대를 팝니다. 왜냐면은 공제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솔직히 실비는 3세대가 낫기는 해요. 자, 3세대가 낫고, 그리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실비에 통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자, 3번 거의 있지만 없는 회사가 있다.
자, 실비에는 통지 의무가 있다, 없다, 거의 있지만 없는 회사가 있다. 자, 정답은 3번. 우체국 실비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우체국 실비가 이제 약관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바뀌었을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했던 것까지는 통지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체국 실비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 실비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지 의무가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1번, 2번.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당연하게 통지 의무가 없으니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생명보험사 상품 중에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다가 이거 우체국 통지 의무 없는 게 생각이 나서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옆으로 샜어요. 이렇게 약간 옆으로 셀 수도 있는 게 어떻게 괜찮은가요? 아니면 원래 정했던 주제만 할까요? 원래 제가 그 얘기하려던 주제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약간 옆으로 새도 되나요? 예, 네, 그러면은 약간 옆으로 새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생명보험사 상품 중에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 그러면은 이때 정답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을 했어요. 이때 사고 발생했어요.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자, 1번, 2번. 이거는 아까 정답이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생명보험사 상품 중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을 했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가능해요. 당연하죠. 통지 의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사 상품,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혹시 생명보험사 전속이신 분들 계세요? 생명보험사 전속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럼 요건 여쭤볼게요. 1번, 나는 혼보 전속이거나 GA이다. 2번, 나는 생명보험사 전속이다. 자, 1번, 2번 한번 해주세요. 1번, 나는 손보 전속이거나 GA이다. 아니면은 생명보험사 전속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설계사가 60만인데 생명보험사 전속이 수십만 됩니다. 십수만 넘어요. 자, 그러면 자, 용용용님이 생명보험사 전속이라고 하시죠? 여기 생명보험사 전속이 계시네요. 자, 생명보험사 전속일 때 어린이 보험 화법 어떻게 쓰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 보험 화법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생명보험사 쪽에서 쓸 수 있는 화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저는 이 화법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명보험사 전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보험사 그 전속이기 때문에 전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화법을 쓴 적은 없지만 이 화법을 쓰는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나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 회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도 운전하면 보상이 안 됩니다. 자,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제가 그 얘기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생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바뀐 거는 이 얘기를 쓸 수 없어요. 통지 의무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이게 게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요렇게 많이 팔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생명보험사 어린이보험 요건 통지 의무가 없는 상품이에요. 어린이보험도 되고 아니면은 그 일반 보험인데 어린이가 가입하거나 아니면 일반 보험인데 아직 오토바이 운전자 이게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 요 화법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보험 상품 중에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거의 손해보험사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아니, 이제 어린이 보험 파실 때 한 95% 이상 손해보험 상품으로 파실 거예요. 이제 전속이나 이런 분들은 생명보험사 어린이 보험 상품을 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대략, 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아니면은 대학생 정도 됐을 때,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운전, 운전자 보상이 가능한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많은 게 뭐냐면, 요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태아보험 때 가입을 했는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많아요. 이거는 왜 보상이 안 될까요? 왜 보상이 안 될까요? 왜 보상이 안 될까? 이거는 왜 보상이 안 될까요? 왜 보상이 안 되냐면 통지 의무 위반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다가 운전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통지 의무의 위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한 16살부터 한 20대 초반까지, 20 초반까지, 어린이 보험 있으면 이거 통지 의무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거의 대부분은 통지 의무 안 했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통지 의무를 앞으로 해야 되는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이제 자녀분이 고등학생이신데 뭐 자녀분들이 대학생인데 이런 거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서 대학생이면 바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21살, 22살인데 운전을 안 한대요. 그래도 저는 운전자형으로 바꿉니다. 왜냐면 운전을 안 한다라고 해서 운전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친구 차를 몰거나 뭐 21살 이상 뭐 렌트카도 가능하죠. 뭐 21살 안 돼도 렌트카 몰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뭐 렌트카를 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전자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죠? 잠깐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게요. 환수금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환수금. 환수금. 아, 추징금이라고 하셨죠? 추징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책임준비금 추징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책임준비금 추징인데,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통지 의무 했을 때, 통지 의무를 했을 때 책임준비금이 추징되는 경우는 뭐냐면, 자, 이게 영세에 가입한 20세나 100세 만기 상품이에요.
자, 지금 드린 설명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자, 야, 영세 가입한 20세나 100세 만기 상품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5년 보험료를 내는 거죠. 상해보험 상품이라 할게요. 상해보험 상품은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질병보험은 이제 초등학생이 넘어가면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죠. 상해보험으로 그 변화가 많이 없는 상품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1년 동안 5년치 보험료 낸다. 20세나 100세 만기니까. 요거 이해되시나요? 20년 동안 5년치 보험료를 낸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분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자, 이해되시죠? 이해됐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20살 때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20살에 운전 시작. 그런데 그러면은 이 아이가 80년어치는 미리 쌓아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20살에 운전을 시작하면 80년어치를 미리 쌓아둔 거예요. 요 얘기 이해되신다 1번. 자, 1년 동안 5년치를 낸다라고 하면은 20년 동안에 100세를 치를 냈는데 20살까지는 보장을 받았죠. 20살까지 보장을 받았으니까 80년어치는 미리 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된다.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때 80년 동안 보상을 받을 것은 자, 이해 안 되신다는 분이 계셔서 설명 다시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년 동안 100년 어치를 냈다면 20년 뒤에는 그러니까 20년 20살 때는 20살까지는 보장을 받았고 앞으로 80년 보장받을 것은 미리 쌓아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운전한다라고 고지를 한 거예요. 20살에 운전을 시작을 했으니까. 자, 요거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요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책임준비금에 관련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할게요. 오늘 그 고지의무 좀 끝내고 이제 간병인을 하려고 했는데 간병인까지 못 가겠어요. 오늘 요거 잡고 갑시다. 책임준비금. 20년 납 100세 만기. 30년 납 100세 만기. 그리고 지금은 100년 납 100세 만기도 있죠. 정기납 상품이 나왔어요. 이제 세 군데 회사에서 세 군데 이상 회사에서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회사가 예뻐해서 20년만 받고 이 사람은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100년 동안 받을까요? 자,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 왜 20년 동안 받아요? 또 그리고 또 왜 이 사람은 100년 동안 받아요? 자, 20년 동안 100세까지 보장받을 걸 돈을 미리 내는 겁니다. 미리 내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요.
자, 보험회사가 예뻐해서 20년만 받는 거 아닙니다. 보험회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100세까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100세까지 받을 것을 미리 납입을 하는 거예요. 미리 보상받을 것을 미리 납입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된다.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20살이 됐어요. 그러면은 20년 동안 보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상? 보장 받았다. 그럼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80년은 미리 낸 돈이에요. 20살이 되었고, 이때 20년 동안 보장을 받았으면 80년 미리 낸 돈, 이 80년은 미리 냈죠, 20년 동안. 그럼 이 돈을 뭐라고 그래요? 이 돈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자,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 안 됐다? 1번, 2번.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자,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이해되신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준비금은 1급 비운전자로 모아졌겠죠. 그런데 이게 3급 운전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80년 동안 미리 낸 돈이 예를 들어서 자, 80년 동안 비운전자로 적립해서 2천만 원이 적립됐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3급 운전자로 80년 동안 보장을 받으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때 책임준비금 추징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80년 동안 보장을 받으려고 2천만 원을 쌓아뒀는데 위험한 직업이 됐으니까 80년 동안 보장을 받으려면 필요한 돈이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이 추징이 3천만 원이 발생한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동안 안 낸 돈을 추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냐면 20년 동안은 1급으로 보장을 받고 있었잖아요. 1급 비운전자로 보장을 받고 있었잖아요. 비운전자로. 보장을 받았다. 자, 이 이야기가 1번 이해된다. 2번 이해 안 된다. 이 이야기 이해되세요? 책임준비금 중요합니다. 이거 개념 잡고 가셔야 나중에 이 추징금이 발생할 때 고객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1번, 2번 이해된다, 안 된다.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요거 잡고 가야겠어요.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아니, 책임준비금은 내일 한번 더 하기는 그래요. 책임준비금 제가 한 두 번, 세 번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더 설명하면은 강의 들으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파는 화법인데, 좀 옆으로 살게요. 20년 납 100세 만기 상해보험이면, 나중에 이 사람이 10년 뒤에, 직업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1년 동안 5년어치를 보험료를 납입한다라고 하면 1년 동안 4년어치를 적립을 한 거죠. 1년 동안은 보장을 받으니까
1년어치를 보장을 받으니까 4년 동안 적립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10년 뒤에 직업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보장받고 40년 동안 적립을 한 거예요. 자, 40년 동안 적립이 된 거를 이거를 직업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40년어치 책임준비금을 일시납으로 추징을 받아요. 일시납으로 추징을 받는데 이 사람은 어? 내가 그냥 농사 지으려고 시골에 내려왔을 뿐인데 왜 500만 원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실제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건 제 고객님 케이스예요. 사무직이었어요. 사무직은 그냥 농사 지으려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내가 왜 500만 원 내가 왜 내야 돼? 그러면 고객님, 전에 뭐 10년 동안 그 내셨던 게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미리 보장 받으려고 냈던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이 사람이 20년대 백세 만기, 10년 뒤에 직업을 변경, 이 사람이 나이가 좀 있었을 때 가입을 했었으니까, 어, 40세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죠. 40세에 가정을 했다라고 그러면 10년 뒤에 직업을 변경했다. 그러면 60년이 남았으니까 1년 동안 3년어치의 보험료를 내야 맞죠. 그럼 20년 동안 60년어치를 내니까 딱 100세가 되죠. 그럼 1년 동안 보장받고 2년 적립했으니까 10년 동안 냈으면 20년 적립을 한 거죠. 그럼 직업 변경 20년어치 책임준비금을 일시금으로 추징을 하는 건데 내가 그냥 농사 지으려고 왔는데 왜 500만 원을 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님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설계사도 이해 안 되는데 고객님들이라고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반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반대로 40세 가입을 했는데 이때 3급으로 가입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10년 뒤에 직업을 1급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3년어치의 보험료를 냈고, 그리고 1년 동안 보장받으면서 2년 동안 적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직업 변경으로 20년어치 책임 준비금을 일시납으로 환급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1번 환급 된다. 2번 환급 안 된다. 환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대의 경우에요. 위험했던 직업이 안전한 직업으로 바뀐 거예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때는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내야 되는지 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급, 2급 상해보험은 정기납으로 받습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아니면 30년 납, 30년 만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추징보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추징보험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추징이라고 할게요. 추징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추징이 발생하더라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그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 20년나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라고 할게요. 이때 20세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1년 동안, 20년 동안 80년을 납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30세에 공사장 현장 인부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10년 동안 40년 납입을 했고 30년 동안 적립을 한 거죠. 이제 지금 이해되시죠? 이 얘기가. 그러면은 30년 동안 추징료를 그러니까 추징금을 내야 돼요. 추징을 내야 돼요. 추징을 내야 되는데, 아, 그래, 추징 낼 바에 해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해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20살에 가입해서 20년나 100세 만기에 가입하면 질병 플러스 상해예요.
그러면 이 질병에 암도 있고,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간병인도 있고, 질병후유장애도 있고, 입원 일당도 있고, 막 각종 진단금에 통원 일당에 다 있는데, 추징을 낼 바에 해지해야지 이게 가능한가요? 자,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면은 막 추징금이 100만 원 발생한대요. 그러면은 내 거기에 암보험 5천만 원 있고, 간병인 들어있고, 입원 일당 10만 원씩 들어있는데, 그렇죠. 상해만 빼고 다시 가입을 하셔도 되시고, 근데 상해만 빼고 다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상해만 빼고 다시 가입 이것도 정답에 가까워요. 그런데 정답에 가까운데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기존 설계사가 이관을 잘 해주나요? 이 고객이 내 고객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모집할 때 프라임이었다가 내가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어디로 했냐면 뭐 WSS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 WSS였다가 프라임으로 이직을 했다라고 할게요. 내가 이직을 프라임으로 했다. 그러면 이 계약은 WS의 다른 설계사한테 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설계사에게 계약이 가 있겠죠. WS에서 프라임으로 이직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 전 회사에서 아니면은 전 설계사가 이관을 안 해주면. 근데 방법 있나요? 상해만 빼고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상해만 빼고 다시 가입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을 한다. 따로 가입을 권유한다.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은 보기 힘들 겁니다. 라면서 내 어필을 하는 거예요. 자, 제 이 화법이 조금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은 좀 따로따로 저는 관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하나로 묶지 않아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도 두 개로 나눕니다. 질병보험 따로 하나 하고 상해보험 하나 따로 하고. 자,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통지 의무가 없는 생보사 어린이 보험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손해보험을 할 때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을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자, 제 이야기가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간병인을 이렇게 지금 간병인 다 찾아놨거든요. 간병인의 정의, 여기도 뭐 간병인의 정의 이런 식으로 다 찾아놨는데, 그리고 간병인 보험이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변했나 크게 바뀐 두 가지 회사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설명드릴 수 없겠어요. 요거는 다음 강의로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도 여기 실제 고지 의무를 딱 띄어놔가지고 이 고지 의무와 이 고지 의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려고 했던 건데 요것도 내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다뤘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내용이 좀 어땠어요? 어려웠나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최대한 쉽게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어느 방에서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후기 남겨주세요. 후기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